자, 우리가 하천이 뭔지는 다 알죠? 강. 그래서 하천에 대한 이해를 보면 기본적인 개념 잡을게요. 기본적인 개념. 자, 우리가 상상력이라기보다는 도시에서 우리가 나고 자라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형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천천히 할 테니까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지형, 땅의 모양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높은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모인 다음에 흐르고 흘러서 결국 대부분은 바다로 흘러간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하천이 있잖아요. 그럼 보자. 하천 A가 있고 하천 B가 이렇게 있으면 하천 A가 있고 하천 B가 있으면 물줄기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흐르는 지점은 해발고도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주변에서. 그치? 그러면 두 개의 하천의 이 가운데 어디쯤에는 얘랑 나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천, 물이 나뉘는 경계라 그래서 분수계라고 불러요. 분수계. 물이 나뉘는 경계다. 됐죠? 분수계라고 하는 개념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이 실제로 흐르는 이 물길 있죠. 이 물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도라고 불러요. 물길, 글자 그대로 길도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얼핏 나타나지만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계곡들이 모이고 좀 더 굵어지고요. 다른 데서 시작한 계곡이 또 만나서 또 이렇게 흘러오다가 두 개가 합류하고 또 다른 데서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선가 만나고 이런 식으로 물이 모여가지고 결국 점점 굵어져서 바다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하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는 이 모양이 있죠. 모양? 작은 게 만나면 좀 더 굵은 물줄기가 되고 굵은 물줄기가 만나면 더 굵은 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하계망이라고 불러요. 하계망. 자, 하계망이라는 용어는 뭐 잘 등장하진 않는데 하도가 이루는 전체적인 하천의 모양, 물줄기 형태를 하계망이라고 한다. 일단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볼 건데, 자, A라는 하천부터 볼게요. A라는 하천 물줄기 하도가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요. 이 일대에서는 이 물줄기가 제일 해발고도가 낮아요. 자, 말을 바꾸면, 여기하고 비교하면 여기 주변 지역은 여기보다는 해발고도가 높죠. 자,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을 뭐라고 부른다? 분지.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을 우리가 분지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일단 여기에도 분지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한 산으로 둘러싸인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기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 삥 둘러싸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분지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하천은 여러 개가 있고 뭐 A, B, 여기 뭐 C, D 하천은 되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A 하천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 물줄기는 결국 여기 주변에 내린 빗방울이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여기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계를 넘어가면 빗방울이 여기에 떨어지면 A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B로 넘어가는 거죠. 그치? 여기 만약에 C 하천이 있으면 여기를 경계로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C로 가는 거고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여기로 오는 거고. 그쵸? 그래서 A 하천, 어떤 하천의 둘레는 분수계가 둘러싸고 있어요. 분수계가 둘러싸고 있고요. 분수계 안쪽에 떨어진 물방울이 결국 이 하천으로 모인다. 그래서 이 분수계 안쪽의 이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역이라고 불러요. 유역.
유역. 자, 유역을 이제 풀어내면 흐를 역자, 흐른다. 역은 지역. 하천이 흐르는 지역인데 정확한 뜻은 하천 주변에 빗물이 떨어졌을 때 이 하천으로 물방울이 모이는 공간 범위를 유역이라고 부르는데 유역은 분지 모양이잖아요. 유역 분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강 유역이라고 한다. 무슨 뜻이야? 한강 유역.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대충은 한강 주변 그런 뜻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자, 우리가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렇게 흐르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소백산맥이 있어요. 소백산맥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결국 한강으로 와. 근데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어디로 갈까? 낙동강으로 가요. 이해돼요? 그 한강 유역은 여기가 한강 유역이잖아요. 자,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계는 소백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분수계라고 하는 건 큰 강을 나누는 분수계도 있고요. 도림천과 그 근처에 있는 안양천을 나누는 분수계도 있고 큰 분수계도 있고 작은 분수계도 있는데 이렇게 큰 강을 나누는 이런 커다란 산맥 같은 걸 대분수계라고 한다. 자, 얘는 이제 실제 지형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쉬울 텐데 나중에 우리 구글 어스 같은 걸로 보여줄게요. 아니면 우리가 산 같은 거 올라가서 보면 참 좋은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제 용어 정리할게요. 유역은 하천으로 빗물이 모여드는 공간 범위라고 한다. 자, 이건 말로만 할게. 그 유역은 하천을 둘러싸고 있는 분수계 안쪽을 유역이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유역 간 경계는 분수계로 이루어졌다. A 하천과 B 하천의 유역은 그 경계가 분수계가 되는 거죠. 해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 다음에 하계망은 하나의 본류와 이에 합류하는 지류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어떤 물의 체계를 하계망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본류와 지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체크 좀 할게요. 본류와 지류.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조그마한 하천들이 한강으로 모여요. 자, 서울에 있는 한강 말고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 뭐가 있을까? 서울에서. 자, 우리 도림천이 흐르면 어디로 갈까? 결국 한강으로 가긴 가는데 한강에 가기 전에 다른 하천하고 만나요, 먼저. 도림천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올까? 가본 사람. 도림천 끝까지 가본 사람 자전거 타고 걸어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간다. 오는데 2시간, 4시간만 잡으면 돼요. 쭉 가면 도림천이 이렇게 흘러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른 하천이 나오는데 안양천을 만나요. 그리고 안양천이 이제 한강으로 흘러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모양이 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들이 뻗어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치? 이게 얘는 안양천이지만 이쪽에서도 다른 하천들이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든단 말이야. 또 다른 조그만 하천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흘러든단 말이야. 이 전체적인 모양이 나무 줄기 가지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굵은 이 물줄기를 볼유라고 불러요. 근본, 기본. 우리 본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 이걸 볼유라고 부르고요. 여기로 흘러드는 조그마한 이런 하천을 가지할 때, 나뭇가지 할 때 지류라고 불러요. 지류. 그래서 하계망은 하나의 본류와 한강 본류가 있으면요. 한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작은 하천들이 이루는 전체적인 모양, 체계. 조그만 하천들이 모이면 조금 더 굵은 물줄기가 되고 또 그것들이 모이면 물이 더 많아지고 어떤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하계망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천, 상, 하류간 평균값의 상대적인 특징.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조금만 할게요. 자, 하천의 상류와 하류는, 자, 상류는 계곡 생각하면 돼요. 계곡. 관악산 계곡. 그 다음에 하류는 그냥 한강 본류 생각하면 돼요. 서울을 지나가는 한강의 본류. 결국 관악산 물이 흐르고 흘러서 한강으로 가는 거잖아. 물론 태백산맥에 있던 그 계곡물이 한강까지 오는 거잖아. 어쨌든
한 지역, 하천이 시작하는 지점이 상류고고, 그 다음에 서울처럼 하천의 거의 끝 지점이 하류가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경사. 당연히 관악산 계곡, 상류 쪽은 급하고, 그 다음에 한강은 완만하다.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하폭, 강의 폭. 관악산 계곡은 사람이 뛰어 넘어갈 수 있는데 한강을 뛰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좁다, 넓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유량, 적다, 많다. 뭐 당연한 거고요. 퇴적물의 입자 크기. 당연히 한 강의 상류 지점은 이제 바위가 막 깨졌으니까 입자가 되게 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조금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입자가 큰데 여기 입자가 하류로 가면서 계속 구르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강의 하류에 오면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마도, 하천 주변에 쌓여있는 물질들의 원마도를 봤더니 원마도는 여기 옆에 설명 나오거든요. 마찰 때문에 마모가 되는데, 구르다가 서로 부딪히다가 마모가 되는데, 마모가 돼서 둥글둥글해진 정도를 원마도라고 불러요. 원마도.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 있다, 가디져 있다, 이런 건 원마도가 낮은 거고, 깎고 해가지고 조약돌처럼 매끌매끌해졌어. 둥글둥글해졌어. 이런 것들은 원마도가 큰 거고. 됐죠? 그렇게 해서 하천의 상류와 하류 지점만 비교를 해주세요. 하천에 대한 기본 개념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천 지형,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별일이 없으면 내일까지 하는 진도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문제 자습하고 할 거 하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 받을게요. 네. 자,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 자, 설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6대 하천이 있었죠.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했는데 한 번만 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외우셔야 돼요. 6대 하천은 제일 북쪽에 서해로 흐르는 압록강이 있었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대동강이 있었고요. 얘는 평양을 지나가죠. 그 다음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한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경계가 되는 금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6대 하천 중에 4개가 황해, 서해로 흘러간다. 그리고 이렇게 부산으로 흘러가는 낙동강이 있었고요. 남해로 흘러가는 건 하나, 큰 하천 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동해로 흘러가는 두만강이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 6대 하천이에요.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중북부 지방은 동해안을 따라 높은 산맥이 있어서 중북부 지방이니까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높은 1차 산맥.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분수계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분수계가 돼서 두만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들은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올라가니까 큰 강들은 대부분 서해로 흘러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해로 올라가는 하천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관악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곡이 시작돼가지고 우리 도림천 하천이잖아.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러면 태백산맥에서 시작해가지고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규모가 작아서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게 별로 없을 뿐인 거예요. 그러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중앙에 높은 소백산맥, 동해안에는 태백산맥이 있어서 자, 이 안에 떨어진 빗방울은 모여서 이렇게 흘러가요. 낙동강. 그러니까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은 대분수계가 돼서 이 안이 낙동강의 유역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전라도 쪽인데 이렇게 흐르는 6대 하천은 아니지만 섬진강이라고 있어요. 섬진강.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자, 여러분들 혹시 화개장터라는 노래 알아요? 화개장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의 하구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동서화합 그것과 관련된 노래야. 나름 유명한 노래인데 우리보다도 더 윗세대 때 유명했던 노래인데
그래서 어쨌든 섬진강도 나중에는 이름은 알아야 돼요. 어쨌든 섬진강은 남해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금강과 영산강은 뭐 항해로 흘러간다. 나중에 하천은 좀 더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두만강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로가 짧고 길이가 짧고 경사는 급하다. 다 했던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유량 변동이 큼. 하천에 물이 흐르는 양을 유량이라고 부르는데 흐르는 양.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그러니까 기후 조건에 따라서 또는 지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겨울에는 또는 봄, 가을에는 비가 별로 안 내리니까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량 변동이 무척 큰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예요. 설명 들어갈게요.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적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심하다. 이때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하상계수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하상계수. 자, 얘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하상계수는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크다라고 일단 외우시면 돼요. 개념은 설명할게요. 자, 하천의 물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어떤 하천에서 1년 동안에 물이 제일 적을 때를 최소 1이라고 했을 때 가장 물이 많았을 때를 최대 x라고 하자. 이 x가 하상계수예요. 이 x가. 왠지 욕하는 것 같아? 좀 뜬금없긴 하지만, 아니, 욕이란 말이 나와서 뜬금없긴 하지만, 지난주엔가 3학년 세계지리 수업을 하는데요. 정말 요만한 그 벌이 교실에 들어온 거야. 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었고, 이 벌이 여기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칠판에 붙어가지고. 터치스크린이니까. 자, 여기에 흔적을 남길 정도니까 벌 크기가 대충 짐작이 되죠? 그럼 나는 아무튼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고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뭐라고? 와, 벌이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 벌이에요, 피해요! 이러잖아. 이것들이, 벌이다, 벌,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여기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배신감. 근데 아무튼 벌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창문 쪽으로 내보내고, 다시 못 들어오도록 뒷문을 빠르게 닫는 과정에서, 내 가운데 손가락 손톱이 깨진 거예요. 나를 시키더라고.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앞에 있는 애가 물어보길래 나 손가락 여기 다쳤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가다가 이거 아니지. 아무튼 x 이거 아니다. 자, 그래서 이 x가 하상계수예요. 그럼 만약에 하상계수가 100이다. 제일 적을 때가 1, 제일 많을 때가 100.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하천은 하상계수가 엄청 커서요. 옛날에 한강은 한 400쯤 됐었어요. 400.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 도림천 한번 볼게요. 도림천. 자, 도림천에 평소에 물 많아 적어.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봐. 아니 선생님, 우리 도림천 가면 물 흐르던데요? 자, 우리 삼성동 시장 입구 쪽에 보면은 물 이렇게 막 분수처럼 뿜어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물이 아예 없으니까 한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지금 뿜어내는 거야, 일부러. 그게 없으면 평소에 도림천은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때 도림천은 넘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비율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강도 옛날에는 1대 400 가까이 됐었는데, 자, 이렇게 차이가 크면 좋을까 아니면 안 좋은 게 더 많을까? 안 좋은 게 더 많죠. 그래서 지금은 하상계수를 줄이기 위해서 댐도 많이 건설하고 나무도 많이 심고 해가지고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도 한 100 돼요. 100. 많이 줄어들었어도.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에 홍수 위험이 크고 그리고 그 외의 계절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수력 발전을 하기에 불리하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다른 계절에는 발전을 하려고 봤더니 비가 별로 안 내리고 그러니까 수력 발전에는 불리하죠. 그 다음에 하천 교통에 불리하다. 여름에 막 태풍 왔는데 한강에 배 띄우면 안 되죠. 다른 계절에 배 띄우려고 봤더니 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하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대동여지도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따로 표시했잖아. 그만큼 드무니까. 그냥 어디든 배가 다닐 수 있으면 따로 표시 안 했겠죠. 됐죠? 뭐 이건 뻔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대책으로는 댐 건설하고요. 저수지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 등을 쌓기도 한다. 그리고 나무 많이 심는 걸 녹색댐이라고 불러요. 녹색댐. 나무 녹색이잖아? 나무 많이 심으면 그 식물이 물 주류를 해주잖아. 그래서 그걸 녹색댐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가 뭘까? 보. 보가 뭘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자, 규모가 크면 댐, 규모가 작으면 보라고. 그냥 크기 차이야, 크기 차이. 그러니까 좀 작은 댐을 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도림천에 가도 보가 있어요. 우리 거기 걸어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물 이럴 때 조금 저장을 주려고 중간중간 막아놓은 게 있어요. 물론 물은 조금 가운데로 막 넘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시설을 보라고 불러요. 한 가지만 이렇게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뭐 보여줄 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한강에 가서 봤더니, 어머. 한강에 가서 봤더니, 겨울에도 물이 많아요. 물론 여름에도 많은데, 그 학생들이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려고. 자, 이제 우리나라는 한강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물이 좀 이렇게 많게 만들려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조그마한 뚝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볼을 쌓아놓은 거예요. 한강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이 일정량 고여 있어요. 그래서 한강이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겨울에도. 됐죠? 그래서 그 증거만 살짝만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강 놀러 갔을 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뭐 근처를 가거나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다행이다. 멈춘 줄 알았어, 컴퓨터. 자, 확대해서 봤더니, 석촌호수, 롯데월드. 그 다리, 이제 거기서 쭉 올라가면 나오는 다리가 있는데요. 잠실대교예요. 여기에 봤더니 다리가 있고 여기에 뭔가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한강 밑에다가 뚝을 쌓아놨어. 이런 걸 보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물 속에 있다 그래서 수중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가 있고요. 우리 멈추면 안 돼. 화이팅! 자, 이걸 가까운 데서 한번 볼까요? 보이나? 보시면 터치가 되나? 터치는 안 되네. 마우스 어디 갔지? 아니, 하시. 왜 좀 터져? 자, 뜬금없지만 나 인내력이 요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지금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볼게요. 봤더니 다리 밑에 뭔가 물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강 좀 하류 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거다. 됐죠? 그 다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뭐 이렇게, 아무튼.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강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시험 망치고 나면 우리 한강 갈까? 실제로 그런 걸 농담처럼 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자동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뛰어내릴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가고요. 곧바로 누군가 출동을 해요. 그리고 설령 뛰어내렸잖아? 곧바로 구조된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뛰어내리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줄었을 텐데 아마 옛날에 제일 막 심할 때는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성공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도가 아니고 한강에서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한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뭐 농담처럼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자, 여러분들, 자, 여기 한강 수심이 얼마나 될까? 자, 우리가 다리가 꽤 높은 건 알고 있죠. 자, 여기 한강 수심이 대략 얼마나 될까? 한강 수심 얼마 안 깊어요. 말했듯이 이거 수중보로 물을 가둬놔서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차 있는데 깊이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한강의 서울을 지나는 한강 구간 있잖아요. 평균 수심이 2m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교실 천장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농담은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릴 때 사람이 만약에 빠져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바닥에 꽂혀요. 그러니까 깊이가 되게 얕다고. 자, 아무튼 우리 농담으로라도 한강 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게 한강 다리 걸어서 건널 수 있잖아요. 대부분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게 높게 펜스를 쳐놓고 해가지고 넘어가기도 힘들고. 자, 아무튼 수중보 넘어갈게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다 했고, 자, 여기까지 읽고 정리한 다음에 감조하천 이제 설명할게요. 감조하천은 조금만 이따가. 자, 감조하천 볼게요. 감조하천. 자, 우리 감조하천에다가는 우리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하천에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고도 유량 변동이 큰 하천은 다른 나라에도 많아요. 그런데 감조 하천은 갯벌하고 어떤 공통점이 많거든요. 연관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갯벌이 우리나라 면적은 되게 좁은데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요. 중국 전체에 있는 갯벌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갯벌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특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조 하천도 우리나라 하천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서 맨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얘가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지 일단 개념부터 잡아줄게요. 자, 먼저 감조라는 말은요, 감동한다 또는 감각할 때 그 감이에요. 느낀다, 반응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우리가 조는 뭐냐면요, 우리가 조석 간만의 차 또는 조차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또는 우리가 최저 조위선, 그때 조가 뭐라고 그랬죠?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걸, 밀물과 썰물 때 높이가 변하잖아요. 그걸 조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에서 바다랑 관련해가지고 조라는 말이 나오면 아, 바닷물의 높이 변화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에 따라 반응하는 하천, 뭔가 달라지는 하천, 그런 하천을 감조 하천이라고 한다. 일단 개념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응용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감조 하천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닷물의 높이 변화가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편이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크냐면요, 숫자 대충 적어줄게요. 자,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감만 잡으시라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제일 큰 곳은 경기도 앞바다예요. 인천 앞바다. 여기는 굉장히 클 경우에는 9m까지도 높이 차이가 나요. 밀물과 썰물이. 자, 9m면 건물 3층 높이예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 있잖아.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는 운동장 바닥까지 물이 빠지는데, 물이 차오르면 지금 여기가 몇 층이죠? 3층이죠. 3층 옥상까지 물이 차올라요. 그 높이 차이가 꽤 크잖아. 이게 무려 하루에 2번씩 변해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왜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 높이 차이가 하루에 2번 변한다. 하루 동안 밀물이었으면 그 다음 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물이 있고요. 그 다음 썰물이 있고요.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나요. 밀물 2번, 썰물 2번. 자, 원리는 모르더라도 대략 12시간마다 밀물이 되풀이된다. 12시간마다 썰물이 되풀이된다. 자, 바닷가에 사는 친구들은 당연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상식에서
알아두자고요. 그 다음에 남해로 가면 조금 줄어들어서 뭐 1에서 3m 정도? 그 다음 동해는 조차가 클까 작을까?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동해 바다 놀러 가면 해수욕장에서 놀다 보면 바닷물의 높이가 변하는 거 안 보여요. 파도가 치다 보니까 조금 변해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황해 바다 놀러 가면 물이 쫙 빠졌을 때는 황해 바다 가는데 바다가 안 보여. 그리고 놀다 보면 바닷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조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이 이제 이렇게 황해로 많이 흘러가는데 당연히 여기는 바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가 바로 강조 하천인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또 기본적인 또 용어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그려서 태백산맥. 그러면 한강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 바다에 도착을 했어요. 자, 여기는 좀 과장해서 그릴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썰물대 해수면. 그 다음에 밀물대 해수면.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밀물대. 정확히는 만조, 간조인데 높이가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강물은 파란색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썰물대는 물이 쑥쑥 잘 빠지면서 한강의 수위도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밀물대가 되면 바닷물이 높아졌잖아. 그럼 한강물이 잘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보면은요. 자,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바닷물이 높아지면서 바닷물이 이제 여기로 막 오히려 육지 쪽으로 막 와요. 바닷물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한강물은 바다로 못 빠져나가는 거고.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썰물과 밀물의 이 높이 차이가 변하는 정도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하천이 이 정도가 수위가 변하는 거예요. 썰물 때는 하천 수위도 내려가고요. 밀물 때는 하천 수위도 높아지고. 됐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강조 하천이라고 하고요. 강조 하천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감조 구간이라고 불러요. 감조 구간. 기본 개념이니까 이렇게 일단 개념 잡아줄게요.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교재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자,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이다. 이런 걸 강조 하천이라고 한다. 그 다음, 조차가 큰 해안으로 유입되고 상하류의 하상 경사가, 강의 경사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바닷물이 조금만 올라가도 높아져도 물이 많이 이렇게 내리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완만한 하천에서 잘 나타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밀물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막 거슬러 올라와요. 그래서 높이가 너무 많이 높아지다 보면 강 옆으로 넘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소금기가 있는 물이 넘쳐가지고 피해를 입는다. 이걸 뭐라고 부르지? 영해. 소금기가 있는 물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거든. 자, 이건 참 못된 짓인데 이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지 마. 시키는 것도 아니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부모님이 뭔가 되게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이렇게 부모님한테 소심하게 복수하고 싶어. 그럼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는 그 화분에다가 소금물을 좀 부어주잖아요. 그럼 얘가 말라 죽어요. 그러지 말고 소금기가 있는 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든. 그쵸? 자, 그래서 특히 그렇잖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까?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 왔다 가면 소금 뿌리라고. 소금 뿌리면 풀도 안 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와서 많이 거슬러 올라오면 염해를 입을 수 있고요. 특히 밀물대야. 밀물대고요. 여기서는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바다, 강물도 막 많아져가지고 지금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가 밀물이네? 그러면 자주 넘치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서해 쪽에 있는 하천들은 맨날 넘치고 맨날 소금기 때문에 피해 입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감주하천이 많으니까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염해를 대표적으로 이런 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뚝을 쌓아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쌓는다. 그럼 뚝은 어디다 쌓느냐? 강의 하구 지역에 뚝을 쌓아요. 그래서 이런 뚝을 하구뚝이라고 불러요. 사이시옷. 자, 다시 용어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강이 이렇게 흘러서 결국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강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이 지점. 상류, 중류, 하류. 여기는 하구. 자, 바다 입장에서 보면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감주하천이고 여기가 감주 구간인데 밀물때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뚝을 쌓는 거예요. 이런 뚝을 하구뚝이라고 한다. 자, 하구뚝을 쌓는 가장 큰 이유. 염해를 막기 위해서. 하구뚝을 쌓으면 좋은 거. 여기랑 교통이 편리해진다. 배 타고 갔어야 되는데 다리가 놓였으니까 뚝이 놓였으니까 다리라기보다는 뚝이 이렇게 놓였으니까 그냥 자동차 타고 가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 건 하나, 둘, 하나. 자, 우리나라에서 하구뚝이 있는 하천 외우세요. 첫 번째, 낙동강. 낙동강 하구에 하구뚝이 있어요. 두 번째, 금강 하구에 역시 하구뚝이 있고요. 영산강 하구에도 하구뚝이 있어요. 자,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영산강은 뭐 규모가 작은 하천은 아니지만 우리 6대 하천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디에 있냐면요. 얘가 이렇게 흐를 때 광주를 지나가요. 전라남도 광주 있죠.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어디가 하구냐면요. 목포가 하구예요. 자, 우리 목포가 항구라는 건 알고 있죠. 인천, 군산, 목포. 서해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잖아. 그래서 얘가 영산강인데 여기에 하구뚝이 있다. 외워두세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감주하천까지 얼추 이야기가 끝났네요. 참고로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안 풀린다. 문제는 활용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광주랑 목포 사이에 있는 게 영산강이에요. 흐르면서 광주를 지나가고 목포에 와서 목포가 항구니까 목포에서 이제 바다하고 만나는 거죠. 영산강은. 자, 우리 페이지 조금 넘겨가지고요. 우리 그 다음에 보면 감이 공유하천이 나오는데, 자, 이거 순서 조금 바꿀게요. 한 페이지 더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4번 하천 중하류 일대의 지형. 그 부분 먼저 할게요. 순서상 여기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아요. 좋대요가 아니고 좋아요. 자, 그래서 하천 중하류 일대의 지형 볼게. 자, 먼저 자유공유하천이라고 나오는데요.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기본 개념이라서 알아두어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비교적 직선으로 흐르는 하천을 직류하천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대부분 직류하천이에요. 자, 왜냐면 자, 우리가 신생대 때 경동성 요금운동이 일어나면서 융기했잖아. 그리고 빗물이 내리면서 바다로 흘러갈 때 약한 부분을 깎고 하천이 돼서 흘러가요. 약한 부분 지질구조선. 그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도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중국 방향 산맥 또는 뭐 랴오뚱 방향 산맥.
하천과 하천 사이가 삼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맥도 방향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천도 대부분은 이렇게 직선에 가깝게 흘러요. 그렇다고 일직선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물어볼 게 없어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직류하천이지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구불구불 흐르는 공류, 곡선으로 흐른다.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당연히 시험에서 안 물어보지만 기본 개념이라고. 그럼 공류는 뭐가 공류냐면요. A 지점과 B 지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장 빠른 길을 1이라 그랬을 때 얘가 구불구불 흐를 때 얘가 1.5 이상이면 공류한다고 말을 해요. 자, 당연히 이거 안 적어도 돼. 이거 미안. 이거 대학교 지리 전공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공류하천이다. 하천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인 지형 형성 작용을 하더라. 지형 형성 작용을 하더라. 자, 그래서 미안. 이 그림을 보고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표면은 균일하지 않아요. 뭐 돌멩이가 좀 많은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뭐 흙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무른 데가 있고 진흙이 쌓여있는 데가 있고 뭐 모래가 쌓여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하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직선으로 흐를 수는 없어. 자연 상태의 직선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천이 약간만 이렇게 휘어서 흐르게 되면 점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서 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하천이 공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설명 듣고 나중에 정리하세요. 자, 하천이 이렇게 만약에 휘어서 흐른다. 이렇게 흐르든 반대로 흐르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를 때 이렇게 잘라서 이 바깥쪽하고 이 안쪽하고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자, 이 바깥쪽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격한다. 공격사면이라고 불러요. 공격사면. 자, 왜 그러냐면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있잖아요. 자, 뭐 학생을 직접 부를 수는 없고 한 학생을 잡고 내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리다가 놓으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면 원심력이 작용해서 이 바깥쪽을 자꾸만 깎아요. 물이 땅을, 경사면을, 물은 여기가 해발구도가 낮은 곳, 양쪽은 당연히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하천물이 경사, 사면을 공격한다 그래서, 침식을 한다 그래서 공격사면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봐봐, 땅 입장에서 보면 물이 자꾸만 멀어지려고 해요. 여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할까, 약하게 작용할까? 약하게. 그럼 뭔가 깎일까, 뭔가 쌓일까? 뭔가 쌓인다. 그래서 여기를 공격의 반대말 보호사면이라고 그래요. 보호사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 공격사면에서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물이 깎아서 침식 작용이 주로 일어나고요. 보호사면에서는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천의 단면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하고 하천의 단면도를 보면 당연히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한쪽이 더 깊고요. 한쪽은 당연히 얕아요. 자, 쌓이는 부분은 당연히 수심이 얕겠죠. 뭔가 계속 쌓여가니까. 깎이는 부분은 계속 깎아나가니까 침식이 일어나니까 수심이 깊을 거고. 그러니까 단면도를 그리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조금 더 다시 얘가 좀 소심하게 그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쪽 공격사면 쪽이 더 깊고 보호사면 쪽은 수심이 얕다. 여기는 퇴적, 이쪽은 침식이 일어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쪽은 계속 깎이면서 강이 땅을 이렇게 깎아 들어가요. 그럼 이쪽은 계속 뭔가 쌓이면서 땅이 이제 반대로 하천을 메우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처음에는 이 정도만 구불구불 흘렀던 하천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구불구불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유하는 하천은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길이 달라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구불구불해지다 보면은 이제 물이 최대한 빠른 길로 빨리 바다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지형 현상작용이 추가로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 이제 교재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만 놓고 보면은 공격사면 보호사면 깎이는 거고 여기 점점점 찍혀 있는 건 뭔가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길이 여기였지만 지금은 쌓이고 깎여서 물길이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면서 봤더니 여기 공격사면 여기 보호사면 또 이렇게 가면서 또 휘었더니 여기 공격사면 여기 보호사면 그래서 물이 이렇게 구불구불 흐를 때는 공격사면과 보호사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자, 그러다가 보세요. 침식 물이 흐르면서 여기도 이렇게 또 흐르면서 침식 여기가 연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연결이 되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무조건 연결이 돼요. 자, 그럼 보자. 여기를 A라 그러고요. 여기를 B라 그럴게. 여기 봐봐. 자, A하고 B를 멀리 돌아간다.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근데 새로운 물길이 뚫렸어. 이렇게 간다. 경사가 급하죠. 새로운 물길이 뚫리고 나면 물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 물이 별로 없다. 그럼 물이 느리다.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물이 느려지니까 자꾸 뭔가 쌓여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메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불구불 흐르던 하천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물길이 뚫리면서 이렇게 단순해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뭔가로 변해가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하천은 점점 구불구불해졌다가 한번 펴졌다가 또 점점 구불구불해졌다가 또 펴졌다가 끊임없이 변해간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구불구불 흐르다가 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얘가 지금 막 여기가 뚫리고 여기가 막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물은 계속 이렇게 흐를 건데 아직 여기 부분에 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수지, 호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호수를 우각호라고 불러요. 우각호. 소의 뿔을 닮은 호수다. 초승달을 닮은 호수다. 그럼 다시, 자, 우각호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새로운 물길만 이렇게 뚫려서 마치 여기가 섬처럼 남아있다. 아직 우각호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호수를 하중도라고 불러요. 강 가운데에 있는 섬. 자, 그 다음에 우각호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 그럼 이 우각호에는 물이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각호는 말라버려요. 말라서 여기처럼 흔적만 남아있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각호가 말라버리면 옛날에 물이 흐르던 길이다. 구하도라고 불러요. 구하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건 하천이 구불구불 흐를 때 구불구불 흐를 때 공격사면과 보호사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침식, 퇴적, 그 다음에 우리 상대적인 어떤 바닥의 수위, 깊이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길이 변하는 과정에서 사중도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막히게 되면 우각호가 됐다가 우각호가 이제 말라버리면 구하도가 된다. 그 정도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끔 이거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우각호가 말라가지고 구하도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은 이제 물이 없지만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이죠. 여기랑 우리가 우리 학교 뒤편에 있는 우리 여기 산 있죠.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는 지금 육지지만 옛날에는 하천이 흐르던 곳.
여기는 한 번도 하천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걸 뭘 보면 구별할 수 있을까? 자,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돌멩이나 모래가 어떤 모양일까? 둥글둥글할까? 아니면 각이 져 있을까? 둥글둥글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가봐서 봤더니 분명히 지금은 육지야? 땅이야? 가서 봤더니 둥근 자갈들이 나와요. 아, 얘는 과거에 언젠가 바다였든 아니면 뭐 강 밑이었든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구나. 지금은 물이 없는데. 근데 어디에 가서 봤더니 둥글 자갈 같은 건 없고 그냥 평범한 자갈 같은 게 있어요. 한 번도 물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형을 공부할 때 과거에 물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오늘날 지금 물이 없어도 둥근 자갈이나 둥근 모래 같은 게 나온다.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물의 영향을 받아야만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둥글둥글해집니다. 자, 고생했습니다.